대규모 전염병이 영국을 강타한 공포의 해인 1665년,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공 제임스와 그의 아내 앤 하이드 사이에 첫째 딸 메리에 이어서 두 번째 딸이 태어났으니 모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앤 스튜어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심한 눈병을 앓았던 앤은 치료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져 할머니 앙리에타 마리 왕대비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앤이 4살이 되던 해 노쇠한 왕대비가 서거함에 따라 보호자를 잃은 그녀는 결국 영국의 부모의 품속으로 돌아왔고, 2년 뒤에는 그녀의 어머니 앤 하이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맞이한 연이은 가족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 속에 빠져있던 앤에게 5살 연상의 한 귀족 소녀가 다가와 그녀를 위로해 주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사라 제닝스로서 이후 유명한 말버러 공작 존 처칠과 결혼하여 사라 처칠이 되는 그녀는 앤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평생의 친구이자 연인 조언자가 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쳐 여러모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 앤과 그녀의 언니 메리는 앞서 부친 제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했음에도 국왕인 삼촌 찰스 2세의 뜻에 따라 철저히 프로테스탄트로 양육되었고, 이후 부친 제임스가 그보다 무려 25살이 어린 모데나 공국의 메리와 재혼했으나 다정했던 새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남편의 두 딸을 친여동생처럼 사랑으로 보살폈는데요. 한편 모데나가 유산을 거듭하며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고, 삼촌 찰스 2세 역시 끝까지 적장자를 갖지 못한 만큼 왕위 계승 1위가 된 부친 제임스에 이어서 각각 2위와 3위에 등극한 메리와 앤은 다시 찾은 안정감 속 자매 간 친밀한 우애를 다지며 점차 어엿한 숙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5살이 된 언니 메리가 네덜란드의 총독 빌럼 3세와 결혼하면서 먼저 그녀의 곁을 떠나갔고, 시간이 지나 18살이 된 앤 역시 삼촌 찰스 2세의 주선 속 덴마크의 왕 프레드릭 3세의 차남 요르겐공과 결혼했으며, 정략 결혼이었음에도 앤이 남편을 매우 헌신적으로 섬겼음에 둘은 마지막 순간까지 원만한 결혼 생활을 누렸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미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을 경험한 그녀에게 젊은 날의 불행의 정점을 찍을 거센 시련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끝없이 자녀를 잃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17년의 세월 동안 앤은 무려 18번의 임신을 했으나 유산과 사산을 끝없이 반복했고, 겨우 5아이만 살아서 태어났으나 이 중 4명 역시 두 번째 생일을 맞기 전 사망했으며, 오직 단 한 명의 아들 윌리엄만이 살아남아 무사히 유아기를 넘김으로써 슬픔에 빠진 그의 어머니를 위로했는데요. 한편 윌리엄의 탄생 5년 전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된 앤의 부친 제임스 2세는 친카톨릭 전제 정치를 펴므로써 개신교도가 줄을 이룬 의회에 불만을 사게 되었고, 늙은 카톨릭 왕의 사망과 그의 개신교도 자녀 메리 혹은 앤의 왕위 계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차에 모데나 왕비가 이복 동생 제임스 에드워드를 낳게 됨에 따라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제2의 블러디 메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우려한 의회는 네덜란드에 있는 왕위 계승 1순위 메리 공주와 그의 남편 빌럼 3세를 그들의 군대를 대동해 잉글랜드로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와 언니, 형부의 대치 속 자신의 처우를 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진 앤은 개신교도가 줄을 이룬 군대가 싸울 의욕을 상실했고, 민심 자체가 이미 국왕을 떠났음을 확신한 그녀의 신복 사라의 조언을 받아들여 언니와 형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그들에 투항했고, 자녀들의 연이은 배신으로 시리에 빠진 제임스 2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프랑스로 도피했으며, 빌럼과 메리가 런던에 입성해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로 공동왕위에 즉위하여 권리장전을 승인함으로써 명예혁명이 완수되었고, 메리 2세가 유산을 거듭하며 끝내 자녀를 갖지 못한 만큼 앤은 졸지에 왕위 계승 순위 1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 역시 어쩔 수 없이 혁명에 동참했으면서도 아버지를 배신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언니 메리에게 앤이 적개심을 표현함에 따라 평생 서로를 의지해온 두 자매의 관계는 매우 나빠졌고, 5년 뒤 메리가 천연두에 걸려 사망해버리면서 본래 공동왕으로서 단독 왕권을 승인받은 윌리엄 3세는 당초 혁명 이전 자신의 계승서열이 앤보다 낮았던 만큼 다소 애매한 상황에 놓이자 처제 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요.
한편 매몰차게 아버지를 저버린 앤에게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인지 갓 11살을 넘긴 아들 윌리엄마저 사망해버리면서 그녀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갔고, 그렇게 차기 왕인 앤의 뒤를 이을 유일한 왕손이 사망하면서 다시 후계 문제가 크게 대두된 의회는 지난 권리장전에서 가톨릭교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한 것을 넘어 아예 오로지 개신교도만이 왕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왕위 계승법을 통과시켰고, 그렇기에 앤이 후계 없이 사망할 경우 영국의 왕위는 가톨릭교도로서 계승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프랑스의 망명 중인 그녀의 이복동생 제임스 에드워드가 아닌 그녀의 증조부 제임스 1세의 외손녀이자 독일 하노버 선제후의 비인 조피 공녀 혹은 그녀의 후손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이것은 훗날 스튜어트 왕조의 뒤를 잇는 하노버 왕조의 탄생에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6년 전 언니의 죽음, 1년 전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앤에게 연이어 전해진 부친 제임스 2세의 사망 소식은 그녀의 격양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는데요. 이러한 때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앤의 이복동생 제임스 에드워드를 영국의 합법적인 왕 제임스 3세로 선포한 것은 물론 동시에 그의 손자를 통해 대가 끊긴 스페인의 왕위까지 넘보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을 긴장 국면에 빠뜨림에 따라 형부 윌리엄 3세는 주변국들과 함께 대불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프랑스의 야욕에 맞서 전쟁을 개시하려던 찰나 낙마 사고를 당하면서 급작스레 사망해버렸고, 유일한 왕위 계승권자였던 앤이 37살의 나이로 뒤를 이어 새로운 왕위에 올랐으니 그녀가 바로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자 현재 영국의 토대가 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국 역사상 오직 단 한 명만이 존재했던 앤 여왕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모친을 잃고 결혼 후 맞이한 수십 번의 유산, 부친에 대한 배신과 마지막 자녀마저 잃어버리는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끝내 영국의 왕위를 거머쥔 앤 여왕. 그러나 즉위와 동시에 그녀는 영국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전쟁의 물결에 곧바로 휩싸이게 되었으니 한시도 마음 놓을 날이 없는 그녀의 인생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1700년, 병약했던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2세가 끝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대가 끊겨버렸고, 이것을 기회로 여긴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그의 손자 필리프를 스페인의 새로운 왕 필리페 5세로 앉혀 두 카톨릭 강대국을 부르봉 왕가로 통합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냈는데요. 그러자 영국을 중심으로 그의 패권 야욕을 막으려 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로이센 등 유럽의 열강들이 대연합을 결성해 프랑스, 스페인 연합에 대항하면서 전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을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선왕 윌리엄 3세가 주도한 계속된 전쟁에 지쳐있던 영국은 새로운 왕 앤의 즉위와 함께 일어난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참여를 놓고 찬반 양론이 강하게 일었으나 루이 14세가 자신이 수족으로 부리게 된 스페인으로 하여금 오직 프랑스에게만 막대한 경제적 특권을 누리게 한 것은 물론 제임스 2세의 아들을 제임스 3세로 인정하여 영국 정부의 합법성을 부정함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위협을 느낀 영국의 각계각층은 모두 전쟁의 대열에 집결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그렇게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지난 9년 전쟁과 함께 일어난 윌리엄 왕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식민지인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간에 또다시 긴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영국의 왕 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앤 여왕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갓 즉위한 앤 여왕은 자신의 통치자로서의 역량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편 거대한 전쟁에 휩싸이게 된 대국가적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꼈으나 이때 곧바로 그녀의 근심을 덜어줄 위대한 인물이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부하 공작 외젠과 더불어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장이자 영국 역사상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지상전 전략가인 제1대 말버러 공작 존 처칠이었습니다. 본래 제임스 2세의 신임받는 장군이었던 존은 명예혁명 중 앤과 함께 윌리엄 3세에게 투항하여 왕이 된 그로부터 초대 말버러 공작에 자기를 하사받은 것은 물론 아내 사라와 훗날 왕이 된 앤 사이의 친분을 바탕으로 기존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는데요.
그는 영국군을 이끌고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 출전하여 블레넘, 라미에, 오우데 나르데 등에서의 굵직한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을 선보여 대불연합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라인강 너머 독일 영토에 대한 프랑스의 야망을 꺾고 스페인령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군을 쓸어내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혁혁한 전공을 세운 말버러 공작에게 앤 여왕은 가장 컸던 블레넘 전투에서의 승리를 치하하며 포상으로 아름답고 거대한 궁전을 건축해 하사했으니 이것이 바로 뛰어난 바로크 양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훗날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 블레넘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 뒤 이곳 블레넘궁에서 말버러 공작의 9대손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며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는 나치 독일로부터 존망의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하고 자유세계를 지켜내며 전시국가 지도자의 상징이 된 것은 물론 아이작 뉴턴과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넘어서는 자국민이 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서 그 영원한 이름을 역사에 새기게 됩니다. 한편 찰스 2세 때 탄생하여 제임스 2세와 윌리엄 3세를 거치며 심화된 정당 정치는 앤 치세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는데요. 그녀의 재위 기간 동안 의회에 진출한 천여 명의 의원 중 대부분이 휘그 혹은 토리파에 속했고 이러한 의회 내 당파적 대립은 주와 도시, 교회와 군대 등 사회의 각지 영역으로 전파되어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았으니 본래 당파를 싫어했던 앤은 초기 휘그와 토리의 양당의 사람들로 연립내각을 구성하려 했으나 점차 소수의 측근 자문관 그룹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자 왕권 유지를 위해 양당 간의 불화를 점차 이용하기 시작한 그녀는 마치 같은 시기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환국 정치를 펼쳤던 조선의 숙종이 떠오르듯 토리당과 휘그당을 번갈아 중용하며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진다 싶으면 실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독자적인 통치를 원했음에도 만성적인 허약 체질과 지적 한계에 부딪힌 그녀는 결국 점차적으로 강요들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점차 다가오는 하노브 왕조의 시대를 예고하듯 이미 그녀의 치세에서 제한 왕정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당파 싸움이 여왕의 애인들에게까지 투영된 듯 오랜 기간 앤의 신복 자리를 지켜온 사라 처칠이 그녀의 라이벌로 등장한 에비게일 메썸과의 권력 다툼 속 끝내 여왕의 총애를 잃게 되면서 더불어 갖은 영광과 최고의 권력을 누려온 그녀의 남편 말버러 공작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 긴 전쟁의 말미에서 프랑스와의 평화를 주장해온 토리당이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휘급하였던 말버러는 그만 실각하였고 단순 공작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었을지 횡령의 부정부패 혐의까지 더해짐에 따라 내정과 군사관직에서 모두 해임되었으며 그렇게 수많은 영광을 뒤로한 채 토사구팽당한 말버러는 여왕의 사후 하노브 왕조 때에서 이루어질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시대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편 무려 13년간의 오랜 전쟁 끝에 펠리페 5세에 대항한 또 다른 계승 후보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로 즉위하게 됨에 따라 그가 만약 동시에 스페인의 왕으로 즉위할 경우 프랑스 스페인 연합의 버금가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연합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었던 만큼 명분이 없어짐에 따라 대프랑스 연합 구성국들은 전쟁에서 줄줄이 이탈하게 되었고 결국 위트레흐트 강화 조약을 통해 펠리페 5세의 스페인 왕위 승계를 인정하는 대신 프랑스의 왕이 스페인 왕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그 장대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 17세기 유럽 제1의 국력을 자랑하던 스페인은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몰락이 가속화된 한편 부르봉 왕조가 들어섬에 따라 프랑스의 한낱 이중대로 전락해버렸고 피아를 가리지 않고 이 거대한 전쟁의 무대를 제공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강대국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속에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은 영국은 강대국들의 몰락 속 어부지리를 취하는 한편 그 유명한 영국의 세력 균형책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으며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일어난 앤여왕 전쟁의 결과로서 프랑스로부터 뉴펀들랜드, 아카디아 등의 영토를 획득했는데요. 더불어 역시 조약에 따라 이베리아 반도 남단부에 위치한 대서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해로인 지브롤터를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받음으로써 해군력의 절대적 우위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렇게 영국의 영토가 된 지중해의 입구 지브롤터는 오늘날까지 스페인과 반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그 유용성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국의 영원한 속령으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전쟁이 종결되기 무려 7년 전인 1707년으로 돌아가 영국에서는 그들의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으니 즉위와 함께 거대한 전쟁과 당파 싸움에 휘말리게 된 앤에게는 과연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7세기 후반, 앤의 즉위 이전 영국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양 진출과 식민지 개척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던 잉글랜드와 달리 제임스 1세 이후 잉글랜드와 동군연합으로 묶여있던 스코틀랜드의 경우 1인당 부를 비교했을 때 잉글랜드와 무려 5배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매우 가난한 실정 속에 놓여 있었는데요. 같은 왕을 섬기던 스코틀랜드 역시 본디 잉글랜드의 무역제국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크로멜 시절 동군연합이 끊어지면서 독립하려던 그들을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자신들의 지배하에 붙잡아 둔 것처럼 잉글랜드는 그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한사코 자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급기야 크로멜과 찰스 2세 때 시행된 항해 조례에서조차 스코틀랜드만은 마치 외국 취급하듯 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등 한결같은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 잉글랜드의 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그들만의 식민지를 건설해야 함을 깨달은 스코틀랜드는 1695년 잉글랜드의 동인도 회사를 본딴 아프리카 인도 무역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를 통해 중앙아메리카 파나마와 남미의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다리엔 지방의 스코틀랜드인들을 이주시켜 식민지를 건설, 즉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무역의 거점 형성을 추진한 다리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창한 계획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너무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탓인지 열악한 기후 조건에다 전염병 유행, 스코틀랜드산 모직물에 대한 원주민들의 무관심은 물론 아메리카의 실세이자 개신교의 적대적인 카톨릭 세력, 파나마 내 스페인 제국군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다리엔 내 스코틀랜드인들을 공격함에 따라 국가적인 대대적 투자가 이루어진 이 대모험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90년대 불운한 7년으로 불리는 엄청난 가뭄이 본토를 강타한 것은 물론 자코바이트로부터 비롯된 반란 및 내전이 발생, 잉글랜드로부터 철저한 진압과 탄압이 이루어짐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유력 귀족 가문과 도시 대부분이 파산 혹은 파산 직전에 몰리는 등 국가적 대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단순 동군연합이 아닌 잉글랜드와의 법적 통합을 이루어 그들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스코틀랜드의 부채를 떠맡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잉글랜드는 초기 그들과의 통합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이에 깊은 고민에 빠진 스코틀랜드가 끝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으니 그것은 바로 보장법을 제정해 앤 여왕의 사망 시 스코틀랜드 의회가 독자적으로 계승자를 선택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즉 잉글랜드가 사전에 상호 간의 무역 자유와 장로교의 신앙의 자유 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스코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가 선택한 인물과 다른 인물을 계승자로 선택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그 말은즉슨 대륙에 살아있는 앤의 이복 동생이자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 에드워드의 복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었으니 이것은 결국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게 영구적인 적대 혹은 상호 무역을 보증할 완전 통합 중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의 최후의 수를 던져받은 앤 여왕과 잉글랜드 정부는 긴밀한 논의를 거쳐 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 중 끝내 후자를 선택했고 통합협의회를 거쳐 마침내 통합법이 발의됨에 따라 더 이상 동군연합이 아닌 피와 눈물의 역사를 공유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나라의 역사적인 통합, 즉 통합왕국이 출범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국의 사실상의 모태가 되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껏 한 명의 왕 아래 두 개의 의회를 운영해온 양국은 이제부터 한 명의 왕 아래 한 개의 의회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정치적 독립을 잃은 대신 잉글랜드 및 그들의 식민지와의 교역의 자유를 획득한 스코틀랜드는 최초 요구대로 그들 고유의 법체계와 장로교의 전통을 유지한 한편 머지않아 산업혁명기를 맞이하면서 영국이 점차 대영제국의 시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역사에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이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어낸 앤 여왕은 이후로는 나올 수 없는 잉글랜드 혹은 스코틀랜드만의 왕이 아닌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초대 국왕으로서 그 영원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이후 다시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 한창이던 때로 돌아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심을 잃은 휘그당을 몰아내고 끝내 정권을 잡은 토리당은 여왕이 점차 늙고 허약해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옛날 그들의 탄생 유래 즉 카톨릭교도인 제임스 2세의 즉위를 지지했던 과거의 날들이 떠오르듯 특별한 뜻을 품고 명예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제임스 2세의 아들이자 여왕의 이복 동생 프랑스에 있는 제임스 에드워드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여왕의 즉위 이전 선왕에 의해 개신교도만이 왕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왕위계승법이 통과되었던 만큼 제임스 에드워드가 카톨릭 신앙을 고수하는 이상 왕위계승은 결국 독일의 하노버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토리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혹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는 것이며 점차 약해져 가고 있는 여왕의 생애 끝자락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 있을까요?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 막을 내리던 해인 1714년 영국의 실정을 모르는 사실상의 완전한 외국 하노버가에게 영국의 왕위가 넘어가게 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진정한 스튜어트가의 직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 토리당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로버트 할리는 대륙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제임스 프랜시스 에드워드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왕위 계승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카톨릭 신앙을 포기하고 개종할 것을 제의했으나 합법적인 왕을 폐위시킨 현 정부를 애초 인정하지 않은 제임스 에드워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1년 뒤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을 위시해 벌어질 자코바이트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토리당이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 삶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앤 여왕은 6년 전 사별한 남편 요르겐공 14년 전 떠나보낸 아들 윌리엄 아주 어릴 적 이별한 어머니 앤과 그녀 스스로 배신한 아버지 제임스 2세 불행하게 헤어진 언니 메리에다 그녀를 떠나간 17명의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하루빨리 그들을 만나고 싶은 듯 급속도로 건강 악화를 보였고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른 지 12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의 초대 국왕의 자리에 오른 지 7년 만에 49세의 나이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앤 여왕은 마지막 군주답게 마지막 가장 최초 혹은 유일의 흥미로운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의 치세에서 이룩된 최초의 업적이니 1710년 영국에서는 출판권자들과 출판물의 보호를 위해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저작권의 기간을 28년으로 한정하는 특별한 법이 통과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여왕법이었으며 여기서 기원을 이룬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176년 뒤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되어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으로 기록된 베른 협약을 통해 결코 그 짧지 않은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녀만이 남긴 유일한 업적이니 20세기부터 각 유럽의 왕실에 남녀평등 상속법이 자리 잡기 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확정 상속인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한 여왕이 바로 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앤이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남긴 대목은 바로 그녀가 영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군주였다는 것인데 많은 미화가 이루어진 초상화에서의 모습과 달리 그녀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심각한 비만이었던 만큼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것은 그녀가 선대왕들의 사망 당시 나이에 비해 비교적 어린 40대에 사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앤 여왕이 마지막으로 남긴 업적이니 그것은 바로 그녀가 국왕의 거부권을 행사한 영국 역사상 마지막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1708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 당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에서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된 만큼 스코틀랜드 민병대 해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스코틀랜드의 자주권 수호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잉글랜드를 침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앤은 의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해당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프랑스의 침공 구실을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민병대 해산은 이후 100년이 한참 지나 빅토리아 여왕 때에 가서야 비로소 성사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표면적 업적들과 별개로 앤은 그녀와 그다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인물과 관련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으니 여왕의 사망 4년 전인 1710년 독일 하노버국의 선제후인 게오르크의 신임을 받으며 왕실 악장을 지내던 한 저명한 독일인 음악가는 휴가 때마다 그가 평소 흥미를 갖던 영국을 방문했는데 런던에서 그의 오페라 리날도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영국에서 인기 작곡가의 반열에 오른 그는 앤 여왕을 비롯
비롯한 영국 왕실에 큰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린 바흐와 더불어 음악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세계 음악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영국 왕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했던 핸델은 여왕의 생일에 맞춰 앤 여왕의 탄생일을 위한 송가를 작곡해 바치기도 했고, 이에 감동한 여왕이 그에게 연금을 하사한 것은 물론 핸델로 하여금 그의 7월의 위트레이트 조약을 축하하는 장엄한 테데움과 유빌라테를 작곡해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연주하게 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노버보다 훨씬 더 큰 무대인 런던에서의 성공을 확신한 핸델은 조국에 돌아가지 않고 아예 영국에 정착해버리게 되었고, 이처럼 조국과 주군에 대한 배신을 감행한 그는 불과 1년 뒤 그를 신임한 앤 여왕이 사망하고, 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군주가 즉위하게 되었을 당시 그의 인생에 다시 없을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여왕이 사망함에 따라 이미 오래전 마련된 영국의 왕위 계승법에 의거 다음 왕위는 앤에 가장 가까운 신교도 혈육 여왕의 증조부 제임스 1세의 외손녀인 독일 하노버국의 조피 공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으나, 여왕의 사망 직전 그녀 역시 사망해버린 만큼 결국 그녀의 아들인 하노버의 선제후 게오르크 공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미 여왕보다 5살이 많았던 54세의 게오르크가 대관식을 치르고 영국의 새로운 왕위에 오름으로써 1603년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른 지 111년 만에 7명의 왕을 거치며 수많은 역사적 족적을 남긴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과 동시에 오늘날 영국 윈저 왕가의 전신인 하노버 왕조가 개창되었으니, 이를 개창한 그는 바로 하노버 왕조의 시조 조지 1세였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새로운 왕위에 등극한 조지 1세는 자신을 배신하고 영국에 와있던 핸델과 재차 군신관계로 만나 이후 그와 관련하여 특별한 일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으며, 이미 노령에다 무엇보다 영어를 할 줄 몰랐고 거듭된 혁명으로 신권이 강해진 영국의 정치적 특성을 인정한 그는 스스로 내각회의, 즉 가기를 주재하지 않고 특정 신하에게 전권을 주어 이를 주재하게 하는 이른바 가기의 수석, 즉 수상의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왕이 의회의 통치를 위임하는 소위 의원 내각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편, 이때부터 그 유명한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니, 이 중요한 두 제도는 이후 식민지 개척을 통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게 된 대영제국, 즉 영국의 강력한 영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전파, 기존의 의원 내각제 형태는 물론 대통령 중심제, 이원 집정부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및 발전됨으로써 전제군주제로 대표되는 특정 개인의 일방적 통치가 아닌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통치하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 명백한 뿌리를 이루게 됩니다. 제임스 2세의 차녀로 태어나 아버지에 대한 배신과 수차례의 유산을 딛고 끝내 영국의 왕위에 올라 떠나간 자녀들을 기리며 조국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스튜어트가의 마지막 군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더불어 1603년 엘리자베스 1세의 죽음과 함께 비운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름으로써 시작된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100년간의 이야기.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 내전으로 처형당한 찰스 1세, 혁명을 완수한 올리버 크로멜, 왕정복고를 이룬 찰스 2세, 폐위당한 제임스 2세, 명예혁명의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그리고 그레이트 브리튼을 세운 앤 여왕까지 비극으로 점철된 수많은 역경 속 근세의 격동기를 정면으로 관통하며 영국과 유럽을 넘어 세계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